무엇이든 답해준다는 AI,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시대, 우리는 빅데이터에 주목해야 합니다. 빅데이터의 역사부터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까지 아무도 확실히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빅데이터와 대학의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3년간 언론이 가장 많이 언급한 주제는 코로나19였지만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는 이슈가 됐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관심사로 떠오른 현재 이슈는 경제 위기입니다. 앞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 이슈로는 한류, 중국과 대만 관계를 뜻하는 양안 문제, 기후 대응 등이 꼽혔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 언론사와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4개국 824개 언론사의 기사 550만여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읽는 새로운 눈, 빅데이터는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서도 생성 수집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확실히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혜선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와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서울대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 김홍기 사업단장 그리고 이원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 주제, 빅데이터란 대체 뭔가요, 단장님? 우리가 빅데이터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를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일종의 기록이고요. 사건과 사물에 대한 기록, 여러 가지 이벤트, 모든 것들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남긴다면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빅데이터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양이 많다, 그리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 실제 2000년 이후에 우리의 문화를 놓고 본다면은 모든 사람들 다 핸드폰 들고 다니고 월드와이드 웹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데이터를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요. 활용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도 일어나고, 그래서 빅데이터는 원래는 되게 커머셜한 어떤 상업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였지만 이제는 일상에서 인간의 문명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단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가 10여 년 전부터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빅데이터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빅데이터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데는 실은 그 데이터가 가진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결국은 그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텐데, 이게 데이터로서 그냥 단순한 정보만 끄집어낸다면 그 가치가 배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결국은 이걸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래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느냐가 그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프로세싱할 수 있는 기술도 갖추고 있어야지 되고, 그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끄집어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도 구축이 돼야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사실 이 빅데이터가 현대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용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김홍기 단장님의 기조 강연, 데이터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강의는 데이터의 의미와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그 과정에는 데이터가 가장 핵심적인 어떤 중요한 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C 19,000년경에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기 시작을 했고요. 버분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코 원숭이라고 하죠. 개코 원숭이의 뼈에다가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하면서 숫자로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데
인간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통해서 인간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리고 또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아주 가장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후에는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지식을 데이터화시켜서 도서관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걸 여러 사람들한테 함께 공유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BC 300년경에 그 그리스에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첫 번째 대학이 생기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인식의 구조 속에서 그걸 객관화시키고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요. 그 당시 때 이제 그리스 시대 때 의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일은 서양 의학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질병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것인지 그리고 우리 소위 병원에 가면 차팅이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환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 기록을 남기는 표준화되어 있는 방식에 대해서 최초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게 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 600년경에는 그때는 전쟁도 많고 질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기록이라든지 질병의 기록을 통계적으로 문서화시켜서 나중에 분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남기게 되었고요. 1800년대에 가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록이고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1900년대에 컴퓨터가 이제 개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자적인 기기에다가 기록을 남기게 되었죠. 우리가 데이터 역사를 보면은 수집의 역사와 저장의 역사와 처리의 역사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 실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물과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추상화시켜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죠. 저희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은요, 빅데이터란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시작을 한 사업단입니다. 저희 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 대학에 있는 모든 분야의 학문들을 데이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정의하겠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명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공학, 그리고 심지어는 예술 분야에까지도 데이터가 활용되고 사용되지 않는 분야는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역사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그 과거 역사학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에는 10년 후, 100년 후 아니면 지금 현재라도 구글 검색을 통해서 구글링을 통해서 역사학자들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단지 그 방법론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각 영역별로 학생들한테 좀 친숙하게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산업 현장에서 아니면 자기가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그리고 또 혁신과 공유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어떤 대학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의 문을 열고요. 그리고 어떤 대학교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장벽을 허물고 또 교수님들 사이에서 서로 연합하면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단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유니버스 4.0이라고 했는데 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대학의 문명이 데이터를 통해서 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1차 대학혁명은 그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그리고 중세시대 때 가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문호를 개방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죠. 3차 대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시티 체제 속에서 다양한 학문들이 융합되는 그런 설을 만들었다고 본다면은 4차 대학혁명은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시스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서로 하이퍼 커넥티드 초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대학의 문화를 만들고 학생 중심으로 모든 교과목들이 다시 재편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의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 문명의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데이터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지구가 가지고 당면한 여러 가지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생태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의 기술로서 빅데이터가 활용됨으로 인해서 산업 현장에 어떻게 데이터 인더스트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뼈대가 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대학은 똑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excellence in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의 역량을 maximize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교육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는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하고 공유해서 어려운 문제를 서로가 협력하는 어떤 체제에서 교육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있을 어떤 새로운 대학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천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마치 cooperative dance, 함께 춤을 추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오랜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과정을 들으니까 되게 흥미롭네요. 네. 요즘 OTT로 어떤 장르를 봤을 때 유사한 장르의 영상을 또 추천을 해준다거나 또 제가 구매했던 이력이 있는 제품을 추천해주는 것도 다 빅데이터가 하는 거잖아요. 빅데이터 활용 사례 중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가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을 데이터로부터 인포메이션, 정보를 꺼집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이 되게 중요한 사례가 됐고요. 그다음 예측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상청 예보라든지 그리고 내비게이션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가장 좋은 경로를 추천해 준다거나 그리고 뭐 책 추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쌓여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 정보를 또 알려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앱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예가 되겠죠. 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시장에 출시할 때 회사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B 테스트라는 건데요. A는 뭐 기존의 버전 또는 신규 버전의 알파 버전, B는 뭐 구 버전, 신규 버전 또는 이런 식의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기존 버전과 신규 버전을 비교한다든지 신규 버전의 알파, 베타 버전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인데요. 사용자의 시나리오 플로우, 그다음에 버튼의 크기, 심지어는 색상 같은 것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노출을 하게 되는데요. A라는 그 형상은 예를 들면 김홍기 교수님한테, B라는 형상은 장혜선 아나운서님한테 이렇게 노출이 되도록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A 버전과 B 버전 중에 어느 게 더 시장의 반응이 좋은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도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죠. 직접 시장에 정말 출시를 하는 상용 버전이 나갈 때는 그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빅데이터를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과학 연구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실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연과학이 진보가 됐는데 최근에는 제가 연구하는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실험을 하려고 하면은 재료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각각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가설 검증하고 뭐 이러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관찰하고 연구했던 결과물들이 지금까지 논문이라고 하는 거 쌓여 있죠. 근데 논문을 이용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과학의 진보, 뭐 신약 개발할 때 굉장히 저렴하게 기존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아주 뭐 10분의 1로 줄여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빅데이터의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기초지자체에서 건보료 체납이나 금융연체, 통신비 체납 등 총 39종의 위기징후 데이터를 회차별로 점검을 해서 복지 위기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나 가구를 발굴에 지원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게 빅데이터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빅데이터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좀 전에 맞춤형 복지도 한 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맞춤형 의료라고 해서 소위 정밀의학이라고 합니다. Precision Medicine이라고 하는 게
의료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자면 똑같은 당뇨병 환자라 하더라도 이 환자의 여러 가지 세밀한 특징들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폐암이라 하더라도 약을 다르게 쓸 수 있고 다른 어떤 치료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각각 개별적인 환자의 맞춤형의 복지나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빅데이터로 인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도 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SNS에서 상품을 한번 검색하기만 했는데 추천 상품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딱 떴을 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무섭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012년 뉴욕타임즈에 아버지도 모르는 딸의 임신 사실을 빅데이터 기업이 먼저 알고 알려줬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데이터 역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올바르게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2016년에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만든 로건이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면서 심리학자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격 검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통해서 물론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개인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그 성격 검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페이스북 친구들에 대한 수백만 명에 대한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뭐 법적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개인 정보 유출 사례고요. 또 하나 한 예가 이제 뭔가 하면은 미국 법무부에서 판사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콤파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범률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판사들이 형량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가석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종차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실제로 이제 공정하다고 하는 AI 알고리즘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 예측이 꼭 들어맞지는 않았습니다. 흑인들이 재범률이 높다고 했지만 실제로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았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편향성의 문제가 있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도 추천의 문제에 있어서도 되게 편향적인 추천,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빅데이터와 AI에 관련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도 하면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름만 지우고 번호만 지운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데이터가 크다가 보니까 다른 데이터하고 연결하게 되면 결국은 누군지 알아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한테 거의 모든 권한을 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삭제, 이동, 그 다음에 뭐 변경에 대한 권한을 다 주고 개인들이 그 결정을 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것까지. 그래야지 개인들이 그것을 보고 결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허락을 해줘야지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개인들이 중심이 된 시스템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계속 발전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두 분께 흐름과 좀 관련 없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 탕수육을 먹을 때 저는 소스를 부어서 먹는 부먹파거든요. 두 분은 탕수육 드실 때 부먹파이신가요? 찍먹파이신가요? 저는 때때로 달라요. 어떨 때는 찍어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안 찍어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워 먹기도 해요. 그때 다르고 어떤 음식이 옆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어릴 때는 부어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끔씩 생일에만 먹는 음식이라서 제 거를 확보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부어서 제 앞에 갖다 놓고 먹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뜨겁기도 하고 눅눅해지기도 해서 찍어 먹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왜 탕수육 얘기를 하나 싶으셨을 텐데 사실은 최근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의 대화형 챗봇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요. 탕수육이 소스를 부어 먹는 음식이라고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답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 걸까요? 네, MC님이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가 같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의 미래,
빅데이터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챗GPT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떤 추론 엔진이라든지 복잡한 인포메이션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 이 맥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맥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 프로세스, 그러니까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마치 고속도로가 깔려 있듯이 좋은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고속도로가 깔려야 됩니다. 데이터는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죠. 그 고속도로를 잘 확보를 하면 많은 양의 잘 정제된 데이터를 챗GPT가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당시에 맥락을 파악을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때때로 부어 먹거나 찍어 먹거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답을 해줘야 되는데 되게 보편적인 답만, 아주 정답만 주려고 하죠. 근데 제가 키워드를, 의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챗GPT는 저희 의도에 따라서 답을 잘 해주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산업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은 우려되는, 걱정이 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그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항상 이런 뭐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이런 신기술들이 나오면 그 기반 위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를 뭐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술들을 추구하고 있던 기업들은 이 챗GPT-3의 등장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아마 경쟁으로 인식이 될 텐데 그 부분은 분명히 기업들에서 인식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레벨이 아니면 다른 경쟁사들은 아마 많이 도태되는 과정에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가 둘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저희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니 이 빅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장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저희 이제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을 론칭을 하면서 실제 목표는 각 영역에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 데이터가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은 그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의 커리큘럼을 자유롭게 수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목들이 전에 그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강의하듯이 교수님들이 과목을 정하고 그 과목의 뭐 1부터 100까지 이론의 토대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단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지식의 세트로 돼 있는 그 모듈형 과목이라는 데 아마 방점이 찍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거는 그 이론의 토대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일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에 필요한 지식일 거고 데이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지식을 내가 원하는 지식들을 어떻게 모아서 강의를 수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전환할지 그런 부분들에 더 필요함을 느끼게 될 거고요. 저는 이게 미래의 대학의 모습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석 교수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레고 블록 만들듯이 한 교수가 처음부터 3학점짜리 15주를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모듈화 시켜서 필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교과목을 디자인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건가요? 물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지 방법론,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론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컴퓨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문 분야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지금 NC님은 저널리즘, 신문방송학의 전문가신데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뭐 컴퓨터가 완전히 100% 내가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저널리즘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네, 우리 학생들이 활동하게 될 산업계에서 현재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산업계에서의 빅데이터 현실과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원석 교수님의 기조 강연 빅데이터와 산업 전망 듣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원석 교수입니다. 저는 데이터가 저장 관리되는 인프라와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사는 그 집의 목수 그리고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그리고 학계, 정부의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빅데이터 기술과 그 기술이 다루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유출된 정보와 중요한 인사이트가 현대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의 정도가 한 사업의 경쟁력과 전비례한다는 것은 오히려 데이터의 중요도를 과소평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건 정비례가 아니라 오히려 급수함수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넘사벽의 경쟁력을 구축하려면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역량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다른 기업들 모두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거나 예를 들면 지난 12월부터 시장에서 챗GPT-3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회사 오픈 AI가 그런 예입니다. 아니면 타 기업하고는 아예 클래스가 다른 효율을 가지게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초기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이 성능, 무엇보다도 효율을 무기로 야후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간 케이스가 그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의 양만을 가지고 빅데이터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선 데이터 프로세싱의 스케일이 커지는 것만으로 진정한 빅데이터의 가치를 끌어냈다고는 할 수 없을 거고요. 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그 양의 많고 적음보다는 데이터로부터 적합하고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예측이라는 관점에서 끌어냈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꾸준히 예측과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했고 학위도 예측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그 과목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그 응용수학이라는 주제와 도구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응용수학의 모델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공식의 계산, 즉 컴퓨팅을 통해서 어떠한 유체의 흐름, 주로 석유와 관계된 일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리고 통신 시스템에 정보가 흘러갈 때 그거 송신되는 그 정보의 그 퀄리티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상품이 시장에 출시됐을 때 경쟁 상품들의 미래 시장 점유율의 예측, 이러한 어떤 공학적, 그다음에 과학적 출발의 결과가 어떻게 규결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나 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할 텐데요. 최근 이슈가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포함해서요. 누가 먼저 정확하게 얼마나 빨리 아느냐가 그 사업의 기회일 것이고요. 결국은 이익의 규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의 날씨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기상정보센터를 갖추고 그 안에 아주 많은 양의 슈퍼컴퓨터를 놓고 해상과 산 정상 또는 그 하늘에서 수집된 정보,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정교한 기상 그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케이스에 더 많은 정보는 정확한 일기예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동네 어르신들이 특히 일기예보, 비예보에 있어서 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알려주고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데이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를 표현하는 데이터는 한 글자로 엉길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엉켜있고 무작위적인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데이터의 바다에서 방향과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욱 정제되어야지 되고 처리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즉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는 조금은 더 정제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로 좀 가지런할 정에 가까울 텐데요. 이러한 이유는 예측 모델에 입력이 되려면 노이즈가 많은 상태에서는 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리된 데이터가 인풋이 되고 그게 모델에 활용이 돼야 됩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핵심은 모델에 있게 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 작업을 하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또 데이터 엔지니어들의 일입니다. 미래의 방향을 잘 파악하는 기업은 남다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즉 사업의 가치는 기술과 모델에 있게 되는데 그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사업의 경쟁력은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스포츠 경기처럼 공정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데이터는 결코 그 공정을 허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100m 달리기에 있어서 나보다 뛰어난 경쟁자는 그게 타고난 역량이든 또는 피나는 노력이든 길지 않은 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나보다 빠른 경쟁자가 언젠가는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이죠. 이거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데이터는 경쟁자가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50m 앞에 출발선이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현대 산업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의 마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버 불릿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산업계의 현실을 조금 엿볼 수 있었는데요. 단장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나 현실감 있게 산업계 현장의 어떤 빅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기업이나 학교 또 정부가 활용해야 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위키피디아 오브 데이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위키피디아라는 거는 뭐 한 사람이 그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내는 정보의 그 바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위키피디아 오브 데이터라는 거를 보면은 그 안에는 정보 자체도 있지만 그 정보를 표현해주는 또 다른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첫 번째는 말 것 그대로의 데이터, 한마디로 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되지만 그 접근할 수 있는 길에 접근하는 그 방법도, 즉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그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되게 메타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메타데이터는 실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야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런 위키피디아 오브 데이터 같은 그런 데이터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풍부한 검색의 기능들을 그 데이터의 사용자한테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날것의 데이터도 그대로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의 기회가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에서 잘 배워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인재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다양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획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빅데이터에 활용해서 나오는 파생적인 상품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산업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생 상품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저희들 다 스마트 기기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 태블릿부터 아마 댁에 가시면은 TV, 냉장고, 심지어는 세탁기까지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내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일을 내려보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의 성능들을 다 파악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변동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상황들을 다 파악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은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이런 스마트 기기 업데이트를 하는 제조사들이 되거든요. 그럼 이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전 세계 네트워크의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OTT 스트리머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HBO 같은 데도 이걸 활용할 수 있고요. 온라인에서 게임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회사들도 실시간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네트워크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면 파생 상품으로서 또 하나의 사업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상품과 서비스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병원에 가시면은 의사분들이 청진기 많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거 보이시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청진기는 환자분들한테 오진이나 시간 낭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데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이제 휴대용 초음파 기기인데요. 휴대용 초음파 기기도 그 나오는 화면을 읽기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서 바로 데이터와 AI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 내방하시는 환자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학습시켜서 그 AI 모델이 결과적으로는 확률에 따른 병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요즘에 나오는 것을 보면 95% 이상의 정확도가 나오거든요. 단순히 그 이미지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 다음에 무슨 검사를 거쳐서 병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예후는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다 알아야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완성된 데이터셋이 있어야지 그거를 가지고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바로 이런 데이터들이 사업의 경쟁력이고 핵심 기술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미국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미국 산업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데이터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소위 병원에서 EMR이라고 하죠. 이제 진료 차트가, 종이 차트가 없어지고 전부 다 전산화되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남긴 여러 의료 기록들이 병원을 이동해서 이제 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 축적이 되어서 이게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만성 이제 질환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진단에 있어서 여러 진료과에서 뭐 청진기를 사용하든 뭐 초음파라든 엑스레이를 하든, 그리고 최근에 유전체 검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데이터가 서로 연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바꾸실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바꾸고 싶으신데 그 어떻게 색상 같은 것들을 결정하시나요? 개인의 입장에서. 저는 원래 결정 장애가 좀 있는데요. 무조건 검은색. 무조건 검은색이 아니라 가장 싸고 아, 기능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을 선택을 하고요. 색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별로 색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좀 되팔 거를 생각을 해서 좀 무난한 색상을 고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색상을 고르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많이 팔릴 수 있는 색상을 잘못 고르면 경쟁사한테 시장을 뺏기기도 하고요. 재고도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을 제대로 잘 고를 때 너무 많은 색상을 고를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의 유행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디자이너 분들이 내년에 유행할 색상은 이런 것이다라고 뭐 여러 채널들을 파악해서 서베이도 하고요. 파악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채널을 SNS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뭐 저희가 많이 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색깔들을 좀 노출시킵니다. 미리. 그러면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어떤 색상에 특히 눈이 많이 머물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을 재갖고 이런 색상이 트렌디하게 되겠구나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생산에 반영합니다. 심지어는 매장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생산 단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생산 계획을 반영을 해갖고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확인한 그 페이지가 아니라 소비자의 눈이 그 특정 색깔에 머문 시간까지 파악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빅데이터가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분석하는가가 정말 세상을 앞으로 선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빅데이터를 비롯한 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할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AI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I는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 좋은 엔진을 달고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고 빅데이터는 그거에 대한 좋은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가 많이 생산이 되고 근데 융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데이터끼리 연결해서 그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방법,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는 오픈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표준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아까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했는데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AI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계가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계와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대기실에서 점쟁이 얘기를 했습니다. 점쟁이는 되게 직관적으로 잘 맞추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나름의 설명을 해요. 근데 점쟁이 같은 AI 기술이 아니라 그냥 답만 주는 알파고가 왜 이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졌지만 왜 졌는지를 분석을 하려고 해도 왜 그런지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 빅데이터를 통해서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잘 설명할 때 과학의 진보도 있고 기술의 진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빌 게이츠가 한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이츠 로라고 알려진 건데요. 되게 사람들은 1년 후에 일어날 일들은 과대평가하고 10년 있다가 생길 일들은 과소평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희 모두가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 하에 저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라고 하는 상태에서 아니 벌써 이게 된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목도하게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기술들에 올라타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은 기술들을 묵묵히 준비한 기업과 국가의 몫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의 목표가 산업 현장에 꼭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걸 겁니다. 평소에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나 아니면 이번 방송에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먼저 단장님. 네,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을 말씀드릴 때 제가 키워드로 내세우는 용어가 초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융합을 우리가 이룰 것인가. 데이터는 일종의 풀과 같은 거예요. 글루라고 하죠.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지식을 통해서 이게 연결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대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학의 문화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학생들 역량을 굉장히 최극대화시키려고 노력했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연합해서 그리고 협력을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교육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은 빅데이터가 그렇게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이게 최근의 학문이라서 어렵게 다가오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기술들은 저희가 마치 누구나 다 자전거를 탈 수 있듯이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속도의 차이도 있고 다 배울 수 있는 기술이고요.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그 회사에서 말한 자유롭게 남다르게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사고해야지 되고 남다르게 적용해야지 되고 행동해야지 가능한데요. 자유롭기만 하고 남다르기만 하면은 조금 모자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한두 개만 더 붙이자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해야지 되고 집요하게 문제를 파 들어가야지 이 데이터가 주는 진정한 가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래를 이끌 인재라면 빅데이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도 확실히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빅데이터와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